닷컴 버블 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혹독한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 기업들이 망가지면서 이게 치솟을 거다. 지금이 닷컴 버블 때랑 비슷하니까 이게 주가가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에 뭐가 차이가 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두 번 속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차원이고, 전쟁 때문에 유가가 너무 올라갔다. 지금 80 몇 불인데 과거에 보면 147불 갔고요. 2011년, 12년, 13년도에도 왔다 갔다 저기 110불 이상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유가, 원자재 가격, 그리고 근데 유가보다는 천연가스 가격이 문제 아닌가? 천연가스 가격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천연가스 가격이 이 정도 했던 적이 있었나라고 보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2000년 초, 그 다음에 2003년, 2005년, 2007년 보면 훨씬 천연가스 가격이 높았던 게 많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경제가 망가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그래도 저 전쟁이 오래 지속될 것 같은데,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핵도 쓸 수 있다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전쟁 때문에 빠지겠어요? 예, 전쟁 되게 많습니다. 그때 79년 12월 24일 날 소련이 아프간 침공하고 1980년 들어서잖아요. 그 리세션이 오고 그렇게 2차 오일 쇼크에 경제가 망가지는 그 와중에 이라크가 또 이란을 침공해요. 1980년도에 8월 달에. 그렇게 이라크가 9월 22일 날 침공을 했습니다. 이 전쟁이 8년 갔어요. 8년. 이 전쟁도 거의 10년 갔고요. 그런 상황에도 아까 미국의 GDP에 따라서 주가 다 올라가잖아요. 너무 전쟁으로 우리가 시장이 망가질 거다 그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 1990년 초에는 이라크가 또 쿠웨이트를 침공을 하죠. 그 쿠웨이트를 침공을 할 때도 주가가 처음에 빠졌다가 그 이라크를 또 박살내러 연합군이 갔을 때도 보면 처음에 확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튀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제가 그저께도 신한은행 그 PB 팀장들 대상으로 제가 요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은행에 계신 분들도 증권업계나 계시는 분들도 이 금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부동산 투자하는 거 있어서도 금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금리에 대해서도 너무 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 빨간색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거든요. 요 부분이 아까 보셨던 1980년 초 16%만 갔을 때입니다. 근데 금리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금리가 저는 이 차트를 몇 시간 쳐다봤어요. 왜 10년물 국채금리는 40년 동안 이렇게 장기 우하향일까라는 거죠. 왜? 10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의 R은 어떻게 결정된다 했죠?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 했잖아요. 자, 요 파란색 선은 뭔지 아세요? 파란색 선이? 이 파란색 선이 미국의 정부 부채예요. 정부 부채.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 돈 없는 사람, 돈 빌린 사람이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힘들어지는데 전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조직이 어디냐면 미국 정부예요.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요 수준이 지금 얼마냐면요. 31조 달러예요. 31조 달러를 1,400원을 곱해보세요. 얼마 나오냐면요. 4경 2천조가 나와요. 4경 2천조. 4경. 자, 4경인데 금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4%로 올라와 있죠. 제가 왜 이 금리가 오랫동안 내년도에 시장을 1800까지 S&P 500이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들 금리가 계속 위에서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금리가 올라올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2007년, 8년도에 유가가 147불까지 치웠을 때도 아니 유가가 저렇게 올라가면 금리, 물가 해가지고 금리가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 계속 빠지죠. 계속 빠져요. 자, 4경 2천조의 부채가 있어요. 어떻게 되죠? 3년물, 2년물, 5년물, 7년, 10년, 10년짜리도 계속 만기가 줄어들고 이제 3년 남은 거, 2년 남은 거 계속 만기가 들어오잖아요. 만기가 들어오고 매달 미국 국채 발행이 있어요. 미국 국채 발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또 예전의 걸 갚아나가야 돼요. 중국 정부, 일본 정부, 우리나라 정부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 만기 돌아오면 그거 상환하고 또 새로운 미국 국채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는데 4%예요. 지금 4경이 되는 4경 곱하기 1% 해볼까요? 4경의 1% 얼마죠? 400조예요. 3% 1200조예요. 4% 446, 1600조, 이자만 1600조를 내야 돼요. 이자만. 우리나라 1년 GDP가 그죠? 작년에 1.8조 달러였거든요. 어마어마한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러면 금리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우리가 이 자본주의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를 이해를 하면 우리가 왜 이런 딥이 올 때마다 어떻게든 우량 자산을 취득을 해야 되는지 이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빚이 많은 미국 정부가 저 빚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돈을 풀어서 실질 채무를 줄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돈을 풀어가지고 돈을 계속 많이 좀 찍어가지고 계속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금리를 낮춰서 돈을 많이 풀면 어떻게 되냐면요. 실질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겠어요? 실질금리는 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돈의 수요와 공급. 돈이 귀하면, 요즘 돈이 귀하잖아요. 귀하면 기업들이 돈이 귀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5%? 5%인데도 수요가 없어요. 6%, 7% 금리가 올라가죠. 돈이 귀하면. 근데 돈을 원래 있어야 되는 화폐 발행량보다 더 찍어버리잖아요. 돈이 너무 많아지면 5%에서 딱 찍으려고 하면 옆에서 내가 4.5로 해줄게. 4.5? 내가 4%에 빌려줄게. 이러면서 실질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일본 이런 데서 실질금리가 막 마이너스가 나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 유럽, 미국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그래요.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뭐 어떻게 되죠? 허접한 국가의 통화 가치가 박살이 나요. 다행히 요즘 브라질 헤아라가 달러 대비 약간 비싸졌어요. 얼른 제가 파시라고 요즘 그래요. 그나마 그죠. 헤아라 가치가 계속 떨어져 가지고 14% 주는 브라질 국채 저한테도 10년 전에도 연락이 왔어요.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허접한 국가의 통화 가치는 달러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떨어지니까. 달러를 저렇게 찍어내는데 비기축통화의 국가의 통화가 더 빨리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요즘 브라질이 뭐죠? 자원이 많다 보니까 통화 가치가 쭉 올라서요. 이제 그동안 이자 받은 것도 있고 이제 마이너스 5% 이제 본전 거의 다 되셨잖아요. 얼른 파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 이 국채금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국채금리가 이렇게 가면 미국이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페드가 저렇게 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가가 떨어져야 금리가 다시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페드가 저렇게 금리를 올리는 거는 말 그대로 물가를 떨어뜨리고 왜 물가를 잡아야 되느냐? 그래야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미국 정부가 갚아야 될 채무가 떨어지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닷컴 버블 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닷컴 버블 때. 자, 닷컴 버블 때 재작년에 3프로TV 12월 달에 나갔을 때도 계속 올라오는 것 가지고 지금이 닷컴 버블 때랑 비슷하니까 이게 주가가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12월 달에도 제가 요 차트를 보여주면서 닷컴 버블 때랑 비교를 하면 지금 요 정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일이 한번 확 눌렀다가 올라오잖아요. 이게 98년도에 8월, 9월, 10월 달에 확 눌렀다가 이래 올라가거든요. 2100에서 나스닥이 2100에서 1400까지 확 빠졌다가 올라갔어요. 이번에도 보세요. 확 눌렀다가 올라간 게 이게 코로나 때문이에요. 되게 비슷하죠. 이런 모습을 다 보면서 제가 이번에는 3000 가겠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던 건데, 이번에 뭐가 차이가 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1400에서 나스닥이 2100에서 1400까지 왜 이렇게 급락했겠어요? 이 급락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왜 급락했죠? 98년 8월 달에 러시아가 베제라 디폴트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는 그 전에 한국, 태국 외환위기였는데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하니까 확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밑으로 빠진 게 러시아가 디폴트를 놔버리니까, 그때 당시에 노벨 경제학사들이 만든 정말 드림팀,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엄청난 수익을 낸다라고 해서 돈이 그때 당시 이제 헤지펀드 1등이 됐었거든요. 파산을 해버려요. 파산. 그러면서 나스닥이 2100에서 1400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앨런 그린스펀이 또 금리를 확 또 낮춰줘요. 그런 거 합쳐가지고 올라왔는데 1400에서 5100이 갔어요. 1년 반 만에. 1400에 5100. 요 5100이 갔을 때 나스닥의 PER이 170배 정도 돼요. 지수가 PER이 170배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난 거품이었죠. 제가 이번에 보면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저걸 알고 있을 건데, 이번에도 정말 똑같이 사람들이 바보 같은 이런 거품을 만들어낼까 한번 지켜봤어요. 나스닥이 이번에 고점이 얼마죠? 16,000인가요? 18,000. 이번에는 저때처럼 되려면 이까지 갔었어야 돼요. 이까지. 근데 꺾였어요. 한 요 정도 선에서 멈춘 거예요. 요 정도 선에서.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있어서 저렇게 바보같이 올라가진 않았구나. 그런데 요즘 우리가 페드를 욕하는 이유가, 이 러시아 디폴트 있고 나서 시장이 회복하니까 그린스펀이 또 금리를 올려버려요. 금리 계속 또 올려버려요. 그래서 닷컴 버블이 깨지기 전 2000년 상반기까지 금리가 6.5%까지 올라갔어요. 페드 금리가. 근데 제롬 파월이 멍하게 손 놓고 있었죠. 멍하게. 이 정도면 금리 올려야 되는데 왜 안 올리고 있지? 멍하게 있어요. 물가가 작년 하반기부터 튀는데 지금 물가는 일시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멍하게 있다가 뒤늦게 지금 막 금리를 막 올린 거예요. 근데 시장이 요즘은 7수 먼저 내다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댔잖아요. 시장은 미리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미리. 그러고 나서 이 거품이 엄청 심하면, 그때 99년 말에 닷컴이 너무 이제 거품이 심하다 보니까 신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 증권은 방송 요즘 많이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ARS, 신문에다가 ARS 광고를 하고 거기 0601하고 전화하면 뭐 분당 뭐 2,000원, 4,000원씩 받는 그 ARS 하는 사람이 우리도 이제는 닷컴으로 해서 기업을 공개합니다. ARS 하는 사람이 닷컴 짜 붙여가지고 기업 공개를 목표로 공모를 나중에 지금 해서 나중에 IPO를 목적으로 하니까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더라고요.
투자하라고. 완전히 그런 회사들까지도 닷컴 아류작들이 엄청나게 탄생했었죠. 그 후유증으로 이렇게 망가졌고요. 요때 당시에 잘 아시는 엔론이라는 엄청난 미국의 혁신 기업이라고 했던 그 에너지 기업이 망하고요. 월드콤이라는 큰 통신회사가 있었어요. 그 월드콤이 망하고, 아니 이렇게 큰 회사의 회계감사를 조그만 회사가 맡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아서 앤더슨 컨설팅이라고 세계 3대 컨설팅 회사가 그 회사 회계감사를 맡고 있었는데 그 분식을 하는 걸 그대로 놔뒀다고 해서 그 아서 앤더슨 컨설팅을 회사가 날아가 버려요.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엄청난 일이. 그렇게 부도가 나는 회사들이 속출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확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 우리 최상무가 체크해 주죠. 매주.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되게 얌전해요. 4.5 이러고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요 차트 그림만 보고 이제 한 번 더 이런 게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상황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때 상황을. 그때 제가 항상 우리가 밸류에이션 중요하다 했잖아요. S&P 500은 그때 당시에 그러면 PER이 한 얼마였을까? 그때 당시에 40배였어요. 40배나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40배나 하는 S&P 500의 EPS 곱하기 40 하면 PER이 나오는 건데, 그 닷컴 버블 기간 동안에 기업들이 망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EPS가 56불에서 23불까지 EPS 자체가 이익이 반토막이 나버려요. 자, 내년에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반토막이 날까요? 내년에 이익이 반토막이 날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금융위기 때도 이익이 이렇게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내년에 정말 심각한, 근데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는 있는데, 실물 경기를 보면 S&P 500 기업 중에 지금 몇 군데 그렇게 날아갈 기업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에 확정 편향으로 제가 억지로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는 거거든요. 자, 이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닷컴 버블이 깨질 때예요. 2001년, 2002년 그때 상황에서 한번 보세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서 막 이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때 닷컴 아류작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봅니다. 내가 보면 S&P 500 기업들, 이때 당시에는 아마존이 이익이 안 나가지고요. 적자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존 주가도 100불이 넘었던 게 1.6불까지 95%가 빠지거든요. 그리고 리포트가 나와요. 월스트리트에서 아마존도 망할 것 같다고. 그랬던 상황이에요. 자, 지금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서 망할 것 같다라는 기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 내 생각보다는 무조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만약에 정말로 기업들이 망할 것 같으면. 그래서 코로나 때 처음에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확 튀잖아요. 8% 넘게 튑니다. 넘게 튀었다가 실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얘기하는데도 하이힐드 스프레드 빠르게 빠지잖아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부가 저렇게 돈을 찍어주고 돈을 공급해주면 기업 망하지 않겠네?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작년 9월 달에 아들 만나러 미국 갔다가 거기 뉴욕에 계신 분들, 특파원들 만나보고 이번에 한국 식당에서 500만 불을 지급받았다는 거예요. 500만 불요? 작년 매출만큼, 그냥 매출만큼 돈을 찍어줬다고. 그 신문에 다 나고, LA 가서도 사업하는 후배한테 물어봤더니, 예, 연방정부한테도 돈 받았고요. 주정부한테도 돈 받았고, 시정부한테도 돈 받았어요. 걔도 사업하고, LA에서 사업하는데, 룰루랄라요. 그 직원들한테도 돈 나왔잖아요. 개인들한테도. 좀 쉬다가 나중에 오라고.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걸 저는 뒤늦게 알았지만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업들 안 망가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혹독한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 기업들이 망가지면서 이게 치솟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래서 주가가 1100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상황이 안 왔잖아요. 그렇게 그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는 거예요. 2001년 저는 그래도 이 비관론자 분들의 얘기를 저는 귀담아 듣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늘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2001년과 같은 상황이라고 한번 제가 가정을 해봐요. 2000년도에요. 코스피가 1000 넘었다가 500까지 그냥 먼저 빠져요. 확 그냥 빠져버려요. 처음에 미국의 위기감이 오면 우리 시장 처음부터 빠지다가 나중에 미국 빠질 때 같이 또 확 빠지잖아요. 그죠? 확 빠지고 어느 날 보면 안 빠져요. 2008년 10월 말에 우리나라 지수 890이 찍고 나서 미국은 2009년 3월까지 계속 S&P 500이 저점을 갱신하는데 그때도 우리 시장 안 빠져요. 900에서 1200 갔다가 막 왜 이래 안 빠지지? 우리 시장이 먼저 빠지고 먼저 저점을 찍어요. 이때도 그랬어요. 2001년도에 S&P 500은 계속 흘러내리는데 코스피가 33% 올랐어요. 2001년도에. 지금 2001년을 다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2001년도에 33% 올랐고요. 2001년도에 상승 종목 수가 총 838개 중에 617개가 올랐고요. 더 놀라운 거는 이 617개 중에 155개가 100%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말씀드린 게 이미 우리가 떨어지는 거는 못 피했어요. 자, 못 피했지만 S&P 500이 27.5%나 빠지고 코스피가 3,300에서 2,233%나 빠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100% 이상 올란 주식이 155개나 되는데 그 주식은 뭐가 될까? 코로나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도 2020년 5월 달에 코로나 그거는 많은 의사분들하고 국민 시각청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어떤 기업이 2009년 신종 플루도 있고 미국발 금융 위기도 있고 그 상황에서 애플, 아마존이 왜 140%, 170% 올라갔는지 그런 기업을 찾자라고 했고, 지금도 저희 직원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자, 2001년과 같은 상황,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이 장에서 155 종목이 100% 올랐는데 우리가 그런 종목 최소한 2~3개는 우리 고객의 포트에 넣어놔야 된다. 그거 찾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이 지금처럼 악재들이 계속 터지는데 안 빠지고 스물스물 올라가는 그런 국면에서 이제 서서히 나옵니다. 서서히. 예. 그런 식이고 그때 당시에 올랐던 주식이고, 2001년도에는 그러면 대형주들이 갔나요? 중소형주들이 갔나요? 혹시 그때 당시에는 조그만 종목들만 막 155개 올라온 거 아닌가? 이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예요. 2001년도에 76.5% 올랐어요. 오른쪽이 현대차예요. 122% 올랐어요.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위기가 오고 나서 반등을 할 때 중소형주를 사야 됩니까? 대형주를 사야 됩니까? 위기잖아요. 위기에 아까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는 데죠? 체력이 강한 기업이 살아남는 거. 현금 110조 들고 있는 회사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기업들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 대형주 중심으로 사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 좀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거는 혹시나 아닌가요? 미국 시장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밸류에이션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S&P 500이 15.2까지 찍었잖아요. 15배 찍었으면 여기서는 S&P 500 중에서도 뭐가 올라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고, 내년 시장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 상반기 다들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내년 5월에서 한 7월 정도부터 주식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마 2,700 정도에서 주식 사셔야 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 예. 경기 침체가 이제 어느 정도 혹독한 경기 침체 4Q, 내년 1Q 거치고 나서 내년 7월부터 저희 코로나 때도 똑같은 질문 받았었어요. 전무님, 저희 직원이 물어봤어요. 3월 달에. 전무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래 잡히는 걸 보고 좀 사는 건 어떨까요? 한 2,500에서 사야 될 거라고. 주식, 부동산 다 싸게 사는 게임이에요. 무조건 싸게 사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보세요. 대통령 3년차가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요. 압도적으로. 도대체 왜 저런 통계치가 나올까? 2년차에서 3년차 넘어갈 때 2년차에는 또 경기도 안 좋아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2016년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17년, 18년 아니 18년도에 트럼프가 갑자기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일으키죠. 18년 3월 달에 중국 그러면서 7월 5일 날 실제로 관세를 빵 때려버려요. 그러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 2018년 그때 12월까지 금리를 4번이나 더 올려버려요. 4번이나 더 올리면서 금리도 뭐 2.5%만 안 되고 금리로 스트레스를 주지 미중 무역 분쟁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주지 그러면서 2018년 10월, 11월, 12월 달에 주식을 팍 박살내버리죠. 그리고 언제 그랬나는 듯이 2019년도에 금리를 낮춰버려요. 2019년 하반기에 금리 3번이나 낮추고 약 계획이나 한 듯이 2019년 11월이었나요? 중국하고 시진핑하고 악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2020년 대선에서 이기려고. 근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다 그게 실패로 돌아가죠. 아, 쟤네들은 약간 트럼프가 그때 당시에 말만 하면 주식 자랑을 했었어요. 그때 2년 선거하기 전에 트럼프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몇 번 언급했나? 300번을 언급을 해요. 그 정도로 트럼프가 부동산 부자에다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선거에서 이기려면 마지막 1년을 주가를 빵 땡겨놓고 봐봐. 내가 우리 경제를 잘 이렇게 만들어놨지. 그거 자랑하려고. 바이든도 똑같은 전략을 쓰는 건가? 아무튼 그동안은 계속 그랬다는 거죠. 네. 버핏 인덱스로 우리 시장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버핏 인덱스가 100만 넘어갈 때, 버핏 인덱스가 뭐죠?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거예요. 워런 버핏이 유일하게 주식시장을 판단을 할 때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10분도 생각하지 않는다. 1년 동안. 왜냐하면 안 맞으니까. 안 맞는 공부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버핏이 항상 GDP 대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나라 코스피 GDP 대비 104 넘었다가 박살. 요랬던 거거든요. 2018년 1월. 이번에 코로나 때 빠졌다가 최근에 140일까지 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40일까지 갔는데 지금 얼마까지 빠졌냐면요. 68% 돼 있어요. 계산해 봤어요. 작년 우리나라 1.8조 달러 곱하기 1430 하니까 2570조, 2750조 나오고요. 시가총액 이게 2251 때 1747조 하니까 68이에요. 그러면 사는 거죠. 네. 그리고 PBR이 0.9가 깨졌을 때 지금 0.82까지 뭐 8 이렇게 갔었는데 0.9가 깨졌을 때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0.9가 깨졌을 때 주식을 딱 들어가서 봤더니 1년 지나고 봤더니 64%, 68%, 53%, 3.6%, 3.5%, 47%, 평균 40%네. 그래서 지금 지수대에서 주식을 사면 40%는 벌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페드의 피벗이잖아요. 그죠? 피벗. 도대체 그 페드의 금리 인상 기조는 언제 변하는가? 언제 변하는가? 요게 2006년
2004년 6월 달에 페드가 처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2004년 6월부터 금리를 쭉 올리다가 17번을 올립니다. 2006년 8월 달에 금리 인상을 멈춰요. 그린스펀은 왜 저때 금리 인상을 멈췄을까? 요 파란색 선이 꺾여요. 이 파란색 선이 바로 부동산, 케이스실러 20개 주요 도시 집값 꺾였죠. 샌프란시스코, 미국에서 제일 비싼 도시 하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뭐 몇 개 나옵니다. 샌프란시스코 집값이 지금 2달 연속 마이너스 4.4%, 3.몇 %, 저 그거 처음 봤어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연연 총재가 이번에 그러죠. 아, 금리 인상 좀 속도 조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페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요,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때 당시에 겪어봤잖아요. 집값이 박살나면서 큰 위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페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고용은 지금 너무 괜찮기 때문에 괜찮아요. 걔네들이 한 4.5%까지는 얼마든지 각오할 건데, 집값이 무너지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 2,000조인데 부동산 시장 얼마일 것 같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훨씬 커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요, 이게 항공모함이 잠기는 거나 똑같아요. 어떻게 그거 바로 못 띄워요. 항공모함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추세로 가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페드가 이걸 저는 보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 관련된 질문이 거의 3번이나 나오죠. 기자들이, 그 경제 기자들이 요걸 알 거기 때문에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죠.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75 했고, 다음 달에 75를 해도 저는 괜찮아요. 근데 75를 하기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다음 달에 12월 달에 50 정도 하고 나면 4.5가 되면서 페드 입장에서는 되게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페드의 피벗이 이제 임박했구나. 페드에서 우리가 어제 그저께 FOMC 회의 본 것처럼 내년 3월, 내년 5월까지 뭐 5%, 5.25까지 안 간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페드의 피벗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ISM 제조 PMI. 이 제조 PMI 보시면 2000년 초에도 언제 멈췄나, 98년, 99년 넘어가기 전이었고, 이때도 2001년에서 2002년 넘어갈 때 딱 2001년 넘어가면서 50 이하로 떨어져요. 금리 멈춰요. 나중에 오히려 금리 낮춰버리죠. 너무 확 빠지니까 금리 낮춰버리죠.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가 나오고, 2015년 12월 달에 처음 페드가 금리 인상하거든요. 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해놓고 그 다음 금리 인상을 언제 했냐면요, 16년 12월 1년 뒤에 했어요. 페드는 왜 금리 인상을 1년 동안 안 했을까?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졌었어요. 그때. 코로나 때. 이번에도 제가 우리 최상무랑 계속 제발 ISM 제조업 PMI 50 이하로 나와라. 나오면 멈춘다는 거죠. 근데 50 간다 하다가 50.2. 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페드의 피벗, 페드가 얘기하는 대로 절대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말씀드리는데, 자, 이게 코스피의 분기 차트예요. 분기 차트.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5분기 연속 빠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 주변에 주식 밖에 나가서 전업 투자하는 애들이, 전문이 형님 요즘처럼 힘든 거 처음이에요. 막 이래요. 왜냐하면 5분기 연속 빠졌으니까. 근데 제가 그러죠. 아니, 예전에도 많았었다고. 너가 옛날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옛날에도 많았었다. 닷컴버블 깨질 때 2000년 초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마이너스 나다가 소폭 플러스로 끝났어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빠지고 900 깨졌다가 그 다음부터 올라옵니다. 실업률은 2009년 11월까지 미국의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요. 막 10%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에다가 신종플루까지 안 좋았으니까 계속 올라가요.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는데 뭐야 주가는 계속 올라가죠. 이번에도 5분기 연속 빠지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요 다음 그림을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2001년 그 닷컴 버블이 깨지고 나서도 주가가 940 갔어요. 940. 여기서 이렇게 저는 박정무는 어떻게 내년 상반기에 2920을 간다고 그러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이 그림을 보고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고, 허를 찌르는 상승이고, 제가 위에서 적어놨어요. 비관 속에서 탄생을 하고, 회의 속에서 자라는 2023년 강세장이다. 라는 부분입니다.